안녕하세요. 당신이 보내주신 애착 이론 자료들, 정말 흥미롭게 봤습니다. 이게 심리학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주제잖아요. 네, 맞아요. 아주 핵심적인 분야죠. 존 볼비에서 시작해서 메리 에인스워스, 또 메리 메인까지 이 연구들을 쭉 따라가 보니까요. 우리 삶의 초기 경험, 특히 부모님과의 관계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을 가지고 그 핵심 아이디어들을 한번 같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이 정말 애착 이론의 탄생부터 시작해서요. 그 핵심 개념들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 과정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이제 볼비의 이론적 토대 위에 에인스워스가 어떻게 그 실제적인 증거들을 쌓아 올렸는지, 그리고 또 메리 메인이 이걸 어떻게 우리 내면의 문제, 또 성인기까지 확장시켜서 세대 간에 이게 이어진다는 그런 놀라운 현상까지 밝혔는지 따라가 보면 정말 초기 관계의 힘이 푸구나 실감하게 되실 겁니다. 맞아요. 저도 자료 보면서 놀랐던 게 보통 존 볼비를 애착 이론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메리 에인스워스의 기여가 이게 정말 결정적이었다. 이 점을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이론을 거의 함께 만들고 검증한 핵심 파트너였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심지어 볼비 아들 리처드 볼비조차 에인스워스가 없었다면 아버지는 그냥 아이디어만 가진 그림자 같은 존재였을 것이라고까지 말했다니 그 영향력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정확히 보셨네요. 볼비의 가장 혁신적인 생각은 그거였죠. 아기가 엄마한테 이렇게 매달리는 행동, 이게 단순히 배고픔 해결 같은 그런 기본적인 욕구 충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포식자 같은 어떤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생존 가능성을 높이려고 진화된 일종의 본능적인 애착 행동 체계다. 이렇게 제안한 거죠. 생존을 위한 본능 같은 거군요. 네, 맞아요. 생존 기제죠. 볼비는 이 체계가 우리한테 크게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을 제공한다고 봤어요. 첫 번째는 근접성 유지예요. 말 그대로 애착 대상, 보통 엄마 곁에 가까이 있으려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경향성이고요. 네. 두 번째는 안전기지. 이건 특히 에인스워스가 좀 더 발전시킨 개념인데요. 아이가 세상을 탐색할 때 이렇게 뒤에서 든든하게 기댈 수 있는 그런 베이스 캠프 같은 역할인 거죠. 베이스 캠프요? 네. 아이들 놀 때 보면 엄마 있는지 슬쩍 확인하고 안심하면 다시 놀이에 집중하잖아요. 바로 그게 엄마를 안전기지로 쓰는 모습이에요. 그렇군요. 그리고 세 번째가 안전한 피난처 기능입니다. 아이가 뭔가 위협을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확 달려가서 위안받고 보호받는 그런 곳이라는 의미죠. 아하. 그러니까 볼비가 큰 그림, 애착의 어떤 진화적인 중요성이나 기본 기능을 제시했다면 에인스워스는 거기에다가 진짜 생생한 색깔을 입히고 실제 증보를 쳐다 나선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보내주신 자료에도 그 우간다 연구랑 볼티모어 연구가 아주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두 연구가 아주 중요했죠. 그리고 여기서 그 유명한 낯산 상황 실험이 등장하는 거죠. 네. 이 실험,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됐고 뭘 밝혀낸 건가요? 스가 볼비 이론을 실제 관찰로 증명하고 더 나아가서 아이들마다 이 애착 관계의 질이 어떻게 다른가 이걸 체계적으로 보려고 낯선 상황이라는 표준화된 실험 절차를 만들었어요. 표준화된 절차. 네, 한 20분 정도 진행되는데요. 보통 12개월에서 18개월 된 아기랑 엄마가 놀이방에 있어요. 그러다가 낯선 사람이 들어오고 또 엄마가 잠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몇 가지 짧은 에피소드들을 순서대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때 아기가 보이는 행동, 특히 엄마랑 헤어졌을 때랑 다시 만났을 때 보이는 그 반응 패턴을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해서 애착 유형을 분류하는 거죠. 재회 시 반응이 중요하군요. 네, 그게 핵심이었어요. 엄마 없을 때 불안해하는 것보다 엄마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애착의 질을 더 잘 보여준다는 걸 발견한 거죠. 그 볼티모어 연구에서 에인스워스는 주로 세 가지 애착 유형을 찾아냈습니다. 가장 많은 아이들이 보인 건 안정애착, B형이었어요. B형. 네, 이 아이들은 엄마를 안정기지 삼아서 주변을 잘 탐색하고 엄마가 나가면 좀 속상해하긴 하지만 돌아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또 금방 안정을 찾아요. 네.
두 번째는 불안정 회피 애착, A형인데요. 이 아이들은 엄마가 나가도 뭐 별로 신경 안 쓰는 것처럼 보이고요. 엄마가 돌아와도 반기기보다는 약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경향을 보여요. 겉으로 보면 되게 독립적인 아이처럼 보일 수도 있죠. 좀 차가워 보이기도 하고요. 그럴 수 있죠. 세 번째는 불안정 저항량 애착, C형입니다. 이 아이들은 엄마가 옆에 있을 때도 좀 불안해하면서 잘 안 떨어지려고 하고 엄마가 나가면 아주 힘들어해요. 그런데 막상 엄마가 돌아와서 달래주려고 하면 안기려고 하다가도 갑자기 화를 내거나 밀쳐내는 등 되게 혼란스럽고 저항적인 말 그대로 양가적인 반응을 보이는 게 특징이에요. 아, 양가적이다. 정말 흥미롭네요. 같은 상황인데도 아이들 반응이 이렇게 다르다니.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어떤 아이는 안정적으로, 어떤 아이는 불안정하게 애착을 형성하는 그 이유요? 자료에서는 양육 방식, 특히 엄마의 민감성을 핵심 요인으로 꼽던데요. 네, 바로 그 점이 에인스워스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기여입니다. 그녀는 애착 유형의 차이가 아이의 타고난 기질보다는 주로 양육 환경, 특히 엄마가 아이의 신호나 요구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해 주느냐에 달려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아, 민감성. 네, 안정애착, 즉 B형은요. 엄마가 아기의 그 미묘한 신호들 있잖아요. 울음이나 표정, 몸짓 같은 거. 그걸 잘 알아차리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해서 제때 그리고 일관되게 반응해 줄 때 잘 형성이 돼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아기는 아, 내 신호가 통하는구나. 엄마는 내가 필요할 때 와줄 거야. 세상은 예측 가능하고 안전한 곳이구나. 이런 믿음을 마음속에 쌓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불안전 애착은 그 반대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 회피 애착 A형은요. 아기가 위로나 접근을 원해서 신호를 보낼 때 엄마가 이걸 자꾸 거절하거나 불편해하거나 혹은 아기의 자율성을 존중 안 하고 자기 방식대로 너무 과하게 간섭할 때 나타나기 쉬워요. 아, 그럼 아기는 엄마한테 다가가려다 거절당하는 그 고통을 피하려고 아이의 애착 욕구 자체를 누르고 표현을 안 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겉으로는 무관심하고 독립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고 해요. 겉과 속이 다른 거네요. 네. 그리고 저항양가 애착, C형은 엄마의 반응이 예측 불가능하고 비일관적일 때 주로 형성이 돼요. 어떨 때는 아기 요구에 엄청 민감하게 반응해 주다가도 어떨 때는 완전 무시하거나 뭐 자기 기분에 따라서 반응이 왔다 갔다 하는 식이죠. 아, 일관성이 없는 거군요. 그렇죠. 아기 입장에서는 엄마가 자기를 돌봐줄지 안 돌봐줄지 확신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엄마의 관심을 끌려고 막 매달리고 보채는 행동을 극대화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동시에 과거에 자기 요구가 좌절됐던 경험 때문에 엄마가 다가와도 쉽게 위안을 못 받고 오히려 분노하거나 저항하는 그런 모순적인 행동을 보이게 되는 거고요. 아, 들어보니까 각 불안정 애착 유형이 나름대로 그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떤 생존 전략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 세 가지 범주로도 다 설명이 안 되는 아이들이 또 있었다면서요. 메리 메인이 발견했다는 그 혼란된 비조직화된 애착, D형 말이에요. 아, 네. D형 애착. 생각해보면 위안을 받아야 할 대상이 오히려 두려움의 원천이 된다면 아이는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를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역설적인 상황이 D형 애착의 핵심입니다. 메리 메인하고 주디스 솔로몬이 1980년대 후반에 기존의 A, B, C 유형으로는 분류하기 어려운 뭔가 이상하고 모순적인 행동 패턴을 보이는 아이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D형 애착이라는 새로운 범주를 제안한 거죠. 네. 이런 행동은 주로 양육자가 아이에게 좀 위협적이거나 파이트닝 아니면 양육자 자신이 너무 불안정해서 아이 앞에서 갑자기 얼어붙거나 해리되는 것처럼 예측 불가능하고 무서운 행동을 보일 때 나타난다고 해요. 예를 들면 뭐 학대나 방임 경험이 있는 경우 혹은 부모 자신이 해결되지 않은 아주 심각한 트라우마나 상실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아이를 돌보는 동안 그 영향이 드러나는 경우들이죠. 정말 힘든 상황이네요. 그렇죠. 아기 입장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다가가야 할 애착 대상이 동시에 공포를 유발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해결책 없는 두려움 상황에 놓이는 거죠. 그래서 엄마한테 다가가려다가 갑자기 얼어붙거나 freezing, 뭐 바닥에 쓰러지거나 이상한 자세를 취하거나 아니면 엄마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표정을 짓는 등 아주 일관성 없고 혼란스러운 행동들을 보여요. 네. 안타깝게도 이 D형 애착은 이후 성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가장 높은 유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네요. 자, 그럼 이제 이 애착 경험이 우리 내면에 어떻게 자리 잡게 되는지,
메리 메인의 또 다른 중요한 기어인 내적 작동 모델, IWMS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건 행동 패턴을 넘어서는 일종의 마음속 지도 같은 개념이라고 자료에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볼비가 처음 제안하고 메인이 좀 더 정교하게 다듬은 개념인데요. 쉽게 말하면 어린 시절에 반복된 애착 관련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형성되는 일종의 틀 또는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음의 지도. 네. 이 지도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예를 들면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 내 요구는 받아들여질까 하는 것들이요. 그리고 중요한 타인에 대한 생각, 다른 사람들은 믿을 만한가, 내가 필요할 때 도와줄까 같은 거. 그리고 세상과 관계 전반에 대한 관계는 안전한가, 예측 가능한가 하는 그런 핵심적인 믿음과 기대가 담겨 있는 거죠. 아하. 이 내적 작동 모델은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관계를 맺을 때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상대방의 행동을 해석하고 또 내 반응을 결정하는데 약간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한 번 형성되면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가지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뭐 완전히 고정불변인 건 아니고요. 네. 볼비는 이 아이디어를 영국의 심리학자 케네스 크레이기 말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마음속에 만드는 소규모 모형 개념에서 가져왔다고 했죠. 그렇군요. 어린 시절 경험이 무의식적인 관계 지도를 만든다는 건데 그럼 성인이 된 후에 이 지도를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메리 메인이 개발한 성인 애착 면담 AAI가 등장하는군요. 네, 바로 그거죠. 단순히 과거 경험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경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 서술 방식 자체를 분석한다는 아이디어가 정말 독창적인 것 같아요. 네, AAI는 정말 획기적인 방법론이었어요. 1시간 정도 진행되는 반구조화된 면담인데요. 성인에게 어린 시절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경험들을 떠올리면서 이야기하도록 요청하는 거예요. 네. 근데 평가의 초점은 그 이야기가 얼마나 객관적인 사실이냐?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경험들을 회상하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방식, 즉 면담 내용 전체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일관되고 coherent, 간결하고 명료하고 또 진솔하게 전달되는지 여기에 주목하는 거죠. 아, 이야기의 일관성. 네. 메인은 이 이야기의 일관성이 현재 그 사람이 애착 관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인 마음 상태를 반영한다고 본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 AAI 분석을 통해서 메인과 동료들은 성인의 애착 마음 상태를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발견은 이 성인의 AAI 유형이 그들의 자녀가 보이는 낯선 상황 애착 유형과 아주 높은 예측력을 보인다는 점이었어요. 와, 부모의 AAI 유형이 자녀의 애착 유형을 예측한다고요? 네. 마치 성인이 자신의 과거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들어보면 그 사람이 미래에 자녀와 어떤 관계를 맺을지 좀 엿볼 수 있다는 거죠. 신기하네요. 그 4가지 유형은 뭔가요? 네, 간단히 살펴보면요. 첫째는 자율형 안정형입니다. F형이에요. 이분들은 자신의 과거 애착 경험이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솔직하고 일관되게 이야기해요. 경험에서 배우고 성장한 모습이 보이죠. 네. 이들은 아동기 안정애착 B형과 연결됩니다. 둘째는 무시형, DS형이에요. 이분들은 애착관계나 경험의 중요성 자체를 좀 평가절하하고 구체적인 기억 없이 부모를 이상화하는 경향을 보여요. 별로 기억나는 게 없다거나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애착 관련 이야기를 회피하기도 하고요. 아, 아까 그 회피형 아이들이랑 비슷하네요. 관계에 여전히 좀 과도하게 얽매여 있는 모습을 보여요. 분노나 혼란스러움, 수동적인 태도로 장황하고 모호하게 이야기하면서 현재까지 과거 경험에 영향을 받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줍니다. 아, 저항양가형 아이들이 떠오르네요. 네, 아동기 저항 양가형 애착 C형과 관련됩니다. 마지막으로 미해결 혼란형 U형인데요. 이분들은 주로 부모의 죽음이나 학대 같은 트라우마적 상실이나 외상 경험을 이야기할 때 갑자기 논리적 흐름이 끊기거나 혼란스러운 사고, 예를 들면 뭐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말한다던가 아니면 이야기 도중에 비정상적인 침묵이나 말투의 변화 같은 걸 보여요. 아까 그 D형 아이들처럼요. 네, 이들은 아동기 혼란 애착 D형과 강하게 연결되고요. 이들의 자녀 역시 D형 애착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와, 부모의 마음 상태가 아이의 애착 유형으로 이어진다니 정말 강력한 연결고리네요. 이게 뭐 유전적인 요인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대물림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 연결고리를 설명하는 핵심 개념이 바로 정신화, 멘탈라이제이션 또는 성찰 기능, 리플렉티브 펑션, RF라는 거예요. 메리 메인과 함께 피터 포나기 같은 연구자들이 이 개념을 발전시켰는데요. 네. 쉽게 말하면 자신과 다른 사람의 행동 뒤에 숨어있는 마음 상태, 예를 들어 생각, 감정, 의도, 믿음 같은 것들을 이해하고 헤아리는 능력이에요. 마음을 읽는 능력이군요. 네, 그렇죠. 자율형, 안정형, F형 부모는 이 성찰 기능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잘 이해하고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의 마음 상태를 민감하게 읽어주고 적절히 반응할 수 있는 거죠. AAI 면담에서 보이는 이야기의 일관성 자체가 바로 이 성찰 능력을 반영하는 지표이기도 하고요. 아,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자신의 감정이 이해받고 수용되는 경험을 통해서 안정 애착을 형성하고 스스로도 성찰 능력을 건강하게 발달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불안정 애착 부모들은 이 성찰 기능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어려움을 보여요. 무시형, DS형 부모는 감정 자체를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아이의 감정적인 요구를 잘 못 알아차리거나 공감하기 어려워해요. 네. 몰두형, E형 부모는 자신의 과거 상처나 감정에 너무 사로잡혀 있어서 아이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보기보다는 자기 불안이나 욕구를 아이에게 투영하기 쉽고요. 미해결형, UD형 부모는 자신의 트라우마와 관련된 고통스러운 생각이나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해서 때때로 이게 아이에게 두려움을 주는 행동으로 나타나서 아이의 애착체계 자체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결국 부모의 내적 작동 모델과 그 성찰 능력이 양육 행동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다시 자녀의 애착 유형과 내적 작동 모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순환 과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부모가 자기 내면 세계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다루는지가 다음 세대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네요. 그럼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라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데요. 네. 우리의 아주 초기 경험이 이렇게 깊은 흔적을 남긴다는 사실이 조금은 뭐랄까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자료 뒷부분에서는 좀 희망적인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패턴이 완전히 운명처럼 정해진 건 아니고 이후에 긍정적인 관계를 맺거나 자기 성찰 혹은 상담 같은 걸 통해서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고요. 그 획득된 안정애착이라는 개념처럼요. 네, 맞아요. 변화의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죠. 네,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존 볼비의 선구적인 통찰에서 시작해서 메리 에인스워스의 생생한 관찰 연구, 그리고 메리 메인이 밝혀낸 내면의 작동 모델과 세대 간 전수라는 놀라운 이야기까지 애착이론의 아주 핵심적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초기 관계의 중요성, 막연하게 알던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강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느끼고 관계 맺는 방식의 아주 깊은 곳에는 이 초기 경험을 통해 형성된 내적 작동 모델이라는 보이지 않는 틀이 작동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당신 자신의 애착 경험의 역사, 그리고 그것이 현재 당신의 관계 패턴이나 감정 조절 방식에 어쩌면 미치고 있을지 모를 영향에 대해서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과정 자체가 당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아주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겁니다.